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뭐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어제 사실 HTS 열기도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장중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와, 정말 이런 날도 있구나. 이게 역사상에 남을 날이구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코스피가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락률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낙폭 숫자만 놓고 보면 가장 큰 낙폭이었다고 하는데 참 역사의 순간에 살고 있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연락도 많이 받고 여러분들도 주식 얘기하느라 정신 없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악재들, 과연 켜켜이 쌓여있는 그 악재들이 간밤에는 조금 해소됐을지 저희 브리핑 뉴욕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죠. 자,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예상한 대로입니다. 파란색이 다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다우 2.6% 하락, 나스닥 3.4% 하락, S&P 500 3.0% 하락. 하락폭이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일단 일본과 한국 증시를 보고 뉴욕 증시의 흐름을 어느 정도 나스닥 선물 시장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다 계속 예측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게 간밤에 출발할 때 딱 이거보다 2배씩 많이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스닥도 6% 넘게 급락하고 있었고요. 엔비디아, 애플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13% 그리고 애플은 9% 급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많이 줄인 거죠. 낙폭을 절반이나 줄였으니까요. 일단 이 숫자만 보면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오히려 다행이네, 살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AM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희망적인 포인트들을 발견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제 샀어야 됐나? 매수 타이밍을 좀 놓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이 시장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돌려놨던 재료 서비스업 PMI였습니다. 이쪽에 앞에 있는 게 제조업 PMI, 최근에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여러 가지 악재들 중에 경기 침체 내러티브를 이끌었던 제조업 PMI가 46.8이 나오면서 시장의 급락이 시작이 됐었는데 서비스업 PMI 51.4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일단 5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경기 호조 그리고 아래에 있으면 경기 침체 국면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조업 PMI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져서 문제였는데 서비스업 PMI는 괜찮네요. 이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50을 넘겼다는 거 그리고 그림 자체가 저쪽은 계속 아래쪽을 파고 내려가고 있고 이쪽은 조금 반등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한숨 돌렸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전망 그런 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50이 넘었기 때문에 급한 불 껐다 정도로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S&P 500의 어떤 그림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악재 갖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림, 기술적인 분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S&P 500의 흐름을 보시면 일단 그린 초록색 양봉이 만들어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지지라인이 생각보다 그래도 탄탄하구나, 튼튼하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하루가 됐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그 매물대가 어느 정도 시장을 좀 구해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5천선, S&P 500 5천선 하회 하기 시작하면 또 속절없이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만 여기서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라고 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문제점들을 조금씩 탐구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뉴욕 증시의 하락세가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하락세가 멈추려면 두 개가 같이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금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엔달러의 급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멈추긴 멈췄죠. 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았으니까요. 근데 두 그림의 좀 차이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폭이 그나마 작습니다. 엔달러보다. 이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미국의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처음 받아들이는 것만큼 그렇게
과한 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 PMI가 그걸 증명해 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는 생각보다 지금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금리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이 정도면은 나름대로 잘 버텼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제프리스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9월이 중요한 게 아니다. FOMC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 당장 긴급한 뭔가를 만들어서 연준이 B컷을 해야 된다. 50bp를 내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제레미 시겔 교수 역시 연준이 계속 늦었다. 이분은 최근까지도 늦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급격하게 초대가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9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다음 장 주시면요. 그래서 CME 페드워치에서도 확실히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9월 50bp 빅스텝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84%까지 폭등했고요. 11월에 25bp 더 내려야 되고 12월에는 50bp를 더 내려야 된다. 빅컷, 베이비 스텝, 그다음 빅컷. 그래서 50bp, 25bp, 50bp 이거를 올해 하반기에 계속 내려야만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지금은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금리가 또 이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떨어지고 혹은 연준이 정말로 예전에 코로나 때 그랬거든요. 갑자기 9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FOMC까지 기다리지 않고 긴급 FOMC를 소집하더니 갑자기 제로금리로 급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반복된다면 저 시장이 한 번 더 놀랄 가능성? 경기 침체 그래도 서비스업 PMI 보고 좀 달랬는데 생각보다 연준이 보는 게 심각하네 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놀랄 수도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본의 금리와 갭을 같이 합니다. 일본은 반대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여기서 계속 내려버리면 그 갭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그 청산 자금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경기 침체? 솔직히 누가 경기 침체까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수급적인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어디까지 나올 수도 없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일본 증시와 한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다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비기스트 캐리 트레이드, 진짜 시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가장 큰 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UBS에서도 지금 일본 증시는 떨어지는 칼날이다라고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런 워딩을 썼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만약에 오늘장의 국내 증시와 일본 증시에서 또 나타난다면 일본 벌써 3일째 급락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 증시에서 또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안심할 때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빅스 지수가 여기까지 급등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지난 4월의 흐름, 작년 10월의 흐름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변동성이 하루 만에 60% 폭등했습니다. 빅스 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주봉, 일봉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가져와 봤는데 2020년도에 저 변동성과 유사해졌습니다.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기억하시죠? 코로나19 터지면서 시장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급락했던 폭락 일색을 보였던 그 시기와 변동성이 같아졌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지금 코로나급의 뭔가 세상에 큰 문제가 터졌나? 그건 아니거든요. 코로나처럼 뭔가 보여지는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여기서 그만할 수도 있겠네. 그리고 동시에 어제 보여드렸던 Fear and Greed 인덱스 지금 현재 익스트림 피어까지 결국 넘어갔습니다.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저감에서 충분히 유입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는 아직 한 발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처럼 보이는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악재도 없는데 이 정도로 빠진 거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악재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가 부분이고요. 유가가 지금 이란이 이슬람을 거의 결집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란에서 포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유가가 급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한 차례 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고, 만약에 정말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에 들어간다면 그건 진짜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큰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좀 지켜보자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간밤에 뉴욕 증시를 사실 뭐 지옥에서 끌어올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방심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추가로 말씀드렸고요.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이제는 좀 마주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애써 피했습니다만 이 화면 뭐 사실 볼 건 없죠. 어차피 다 똑같은 빨간색이고요. 숫자도 뭐 1, 2%가 아닙니다. 뭐 6%, 4%, 5% 뭐 급락 일색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에서 그린라이트를 켜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AMD 1.75% 상승이고요. 저 위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하나 있네요. 1.9% 상승. ASML 1.3% 상승했습니다. 이 세 개 종목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이크로소프트 터졌을 때 그때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종목이고요. ASML,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가 대만에 뭐 보조금 안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덜란드 보조금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급락했던 종목. AMD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없었을 정도로 실적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통적으로 일찍 맞았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의 종목들이 살아남았다는 측면에서 그 종목들을 몇 개 볼게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엔비디아의 기술적 분석을 누가 기가 막히게 했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7월 31일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96달러, 92달러, 93달러 부근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는 그래도 지지가 될 것이다. 오늘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이었거든요. 92달러까지 급락했다가 지지가 되면서 1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여기가 무너지면 진짜 속절없이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무너지지는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지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낙폭을 급하게 끌어올린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90달러와 100달러 선에서 계속 공방을 거듭하다가 한 8월 말에 실적 발표 시즌에 한번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AMD도 한번 봐야겠죠.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엔비디아와 주가의 흐름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엔비디아에 비하면 덜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교할 때 AMD, 엔비디아 비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는 조금 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장 하나 넘겨주시면 그나마 또 희망을 좀 찾았네요. 팔란티어가 시간외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현재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27달러라는 숫자도 어느 정도 여기까지 올라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팔란티어 주가만 놓고 보면 뭐야, 시장이 놀란 적이 있었나? 급락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팔란티어가 이 AI 덕분에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 중에서 지금 내러티브가 미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AI 거품론, 이거는 어느 정도 ISM 제조업 지표와 팔란티어가 좀 씻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개는 좀 해소할 것 같은데 나머지 악재들이 문제겠죠. 내일장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준 캐스터와 원자재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충격적인 고용 지표로 인해서 하루 만에 10원 넘게 내린 이 원달러 환율은 다시금 1,37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3일 마감가보다 3원 정도 오른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 달러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코스피 등 주식시장에서의 폭락이 환율 상승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로 전환하면서 이 원화
달러 약세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 내린 3.76%의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3.6%까지 떨어지면서 1년 넘는 기간 만에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전 거래일부터 시작된 이 금리 폭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이 4.3%로 치솟는 등 정말 충격적인 고용 지표 나오자 전 거래일의 10년물 국채금리 정말 폭락했었죠. 이 금융시장 불안 속에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거래도 평소보다 늘어난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는 이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미국이 연준에서 빅컷을 단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9월 FOMC 전에 이 긴급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전환한 모습인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WTIU 장중 한때 71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서비스업이 그나마 확장세로 전환하면서 그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되고 있지만요. 이보다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에 수요 둔화 가능성이 유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원자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은 0.8% 하락 마감했는데요. 4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450달러라는 높은 가격에 계속 거래되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그리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금의 지지적인 조건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반등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달러 약세도 금속 시장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요. 일단 간밤에는 하락한 모습이고요. 은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가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최고 수입국인 중국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서비스 부문은 7월에 예상보다 더 많이 성장했으며 이는 경제의 일부 측면이 회복했음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구리 가격 최근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흐름 마무리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해봅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긴급 진단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블랙홀에 빠진 글로벌 증시 탈출구는 없을까?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말 그대로 블랙홀에 빠져버렸습니다. 네, 악재가 막 켜켜이 쌓여서 어제 곳곳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에 대해서 네, 저도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악재가 많아서 이거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런 악재들 속에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살짝 하나씩 거품을 좀 벗겨내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수치 않은 숫자들이 나올 정도로 본다면은 이것은 사실은 이제 한 개의 악재가 아니라 여러 개 악재가 겹치는 그렇죠. 퍼펙트 스톰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게 일단 경기 침체, 이제 리세션에 대한 이제 공포고요. 두 번째는 AI 거품론이 확산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확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까지 크게 세 가지가 일단은 시장을 덮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저희가 이제 지푸라기라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본다고 보면은 네. 일단은 이제 7월 ISM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죠. PMI가 51.4로 이제 전망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6월 달에는 48.8였는데 이게 이제 경기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조업 PMI가 반대로 50 밑으로 꺾이면서 이제 그쵸. 경기 축소를 갔는데 예. 요런 부분이 하나가 지금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더 추가적으로 지금 보신다면은 종목들 중에서 업종 중에서 보시면 아까도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AMD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지 ASM이라든지 이런 몇 개 이제 KLA까지요 반도체 종목 중에서 실적이 견고하다던가 아니면은 이미 많이 빠져갖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예. 어제 플러스를 이제 보여주는 측면들이 좀 보였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제 팔런티어도 실적 발표에 있어서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지금 상향 조정을 하면서 지금 CEO가 발표를 했을 정도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은 거품론에 대한 것이 조금 우리가 또 기후에 지나지 않는가. 그렇다면 결국 28일 날 나와야 될 저희들이 이제 엔비디아하고 29일 날에 브로드컴의 또 실적까지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제 이제 빅스 지수가 결국은 한 3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예. 보통 연초 이후에 한 12 정도 이제 이 변동성 지수가 유지를 됐었는데 36이라는 것은 뭐 거의 한 3배, 2배 이상 올랐다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비교해 보니까 코로나 때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빅스가. 맞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공포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가는 일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경기 리세션에 대한 일단은 이제 우려감 때문에 빅스텝 이제 빅컷이죠. 9월 18일 날 이제 50bp 빅컷에 대한 가능성을 84%까지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11월 7일에 또 이제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이때 또 추가 50bp 빅컷 가능성을 한 47%까지 올려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또 시장이 한편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조금 더 한번 최소한의 지푸라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실에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은 어제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궁금한 건요. 빅스텝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까지는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뭐 빅스텝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도 안 썼고요.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빅스텝을 하게 되면 시장에 또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약간 내러티브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빅스텝을 좀 요구하고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것들이 또 시장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경기 둔화가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스토리였거든요. 그냥 소프트 랜딩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지난주 이제 실업률까지 나오면서 갑자기 경기 침체 하드 랜딩으로 지금 바뀐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따른 빅스텝이나 이제 빅컷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국가들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린다던가 아니면 뭐 통화 정책을 변화시킨다. 요거에 대한 동조화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율과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간의 갭이 있죠. 이런 큰 갭을 줄이겠다는 빅컷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충격적으로 좀 다가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빅컷을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까지 지금 시장에서 요구할 정도라고 보면은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시장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군요.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자꾸 경기 지표를 이제 확인하면서 사실은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둔화 쪽으로 시장 방향을 잡는 게 어떻게 보면 증시에 더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 좀 근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경기 침체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드 랜딩?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일단은 2분기 GDP 성장률이 예. 2.4%가 나왔어요. 2.8%가 나왔습니다. 미국이요. 서프라이즈였잖아요. 서프라이즈죠. 네. 왜냐하면 다들 뭐 소비는 사실 위축되고 있는 게 맞는데 투자라든지 정부 지출 쪽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락할수록 소비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 GDP 성장률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를 3분기 연속 기록하는 것을 경기 침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네. 그리고 그럴 징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는다. 그리고 실업률이 4%대를 유지하다가 4.3%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변수 갖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쪽을 얘기를 들어봐도 경기 침체로 보일 수만한 그러한 현상을 콕 집어내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요원하다. 네. 아직까지는 경기 둔화 쪽으로 더 봐야 된다라고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46이라는 제조업 PMI 숫자에 좀 놀란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굳이 해석하자면 50 밑에 있으니까 생각보다 침체 국면으로 좀 빠르게 접어드네, 연준이 늦었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침체라고 확신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그런 신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 너무 침체로 몰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AI 거품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말씀하셨지만 팔란티어
달러가 현재 시간외에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째 그냥 급락하는 숫자만 보다가 10% 넘게 급등하는 주가를 보니까 좀 새삼스럽더라고요. 사실 빅테크들이 실적을 이제 지난주까지 발표하면서 나왔을 때 이제 시장의 이제 기대치가 사실 컸거든요. 너무 커진 기대치 상황에서 나온 실적들이 이제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 나오니까 이것을 이제 AI 거품론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난주 나온 실적들까지 보면은 매출은 사실 시장 전망치에 거의 부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EPS라는 영업이익이 생각만큼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가이던스를 CEO들이 그렇게 크게 상향 조정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망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종목별로 본다면 저 팔런티어뿐만 아니라 지금 내일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죄송합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가 사실 전년 분기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을 올려놓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내일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파운더리의 실적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실적들을 갖고 AI 거품론으로 지금 단정하기는 너무 이르다. 예. 그리고 팔런티아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 나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똑같이 이제 지금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까지 이제 앞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AI 거품론보다는 우리가 시장에서 AI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사항을 이제 펀더멘탈로 이제 회귀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저는 이제 보입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본다면 경기 침체도 아닐 가능성이 높고 AI 거품론도 사실은 좀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악재 중에 하나 남았거든요. 전쟁 리스크. 네, 전쟁 리스크. 이게 그러면은 핵심인 걸까요? 사실 이제 전쟁 리스크가 가장 무섭죠. 왜냐하면 정치 리스크는 금융시장에 있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상향하고 하향이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까지 이제 결국 엔화가 달러가 청산돼 갖고 엔화 쪽으로 다시 돈이 움직이는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미친 영향은 크지는 않거든요.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한국의 이제 대만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국가의 시장에서는 사실 영향력이 클 수가 있지만 또 틀리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보신다 보면은 지난주하고 어제까지 있었던 전반적인 공포감은 여러 가지가 합쳐진 공포감이 되지 않았느냐. 쌓이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하나 갖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씩 해결돼 나가는 것은 결국 경기 지표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미국 역할을 좀 제대로 하느냐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좀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쌓였던 그 꺼풀들이 하나씩 지금 좀 벗겨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구간인 것 같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빅스 지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재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씩 벗겨내면 이제부터는 빅스 지수도 좀 내려올 때만 남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 조금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당장은 어렵죠. 왜냐하면 태풍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과정에 태풍의 그 눈이죠. 눈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갖고 내가 여기서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또 태풍이 또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그렇죠? 태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가 눈 쪽으로 일단 이동을 한 거군요. 살짝 이제 그 정도 저는 어제 나온 지표들이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또 요 변수들이 한 번 또 폭풍을 또 몰아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일단은 해지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해지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궁금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그냥 마지막에 제가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한번 여쭤보고요. 아까 저희가 얘기 중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 증시가 어제 너무 정말 처참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거는 진짜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빠져버리니까 대응 전략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얼마나 이어질까요? 일단은 최소한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엔화의 금리가 마이너스였던 구간, 그 다음에 0.1%로 이제 정상화죠. 인상이 아니라 이건 정상화죠. 그렇죠. 정상화된 구간, 그 다음에 지금 0.25%로 올라온 구간까지 다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그동안 쌓여 있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한 20조 달러 정도에 달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포션이 계산도 안 되는데요. 네. 20조 달러라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포션이 달러하고 유로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금리가 4.5%, 그랬죠. 5.5%니까요. 그래서 그쪽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라든지 대만 같은 이제 주변 국가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좀 자금 규모가 한 16조 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6조 원 정도 이 정도 들어와 있다. 그래서 크지는 않은 규모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여기서 좀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제 시장에 충격을 좀 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어제 이제 금감원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한번 회의가 또 거친 예. 대응책 마련이 나온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본다면은 환율에 이제 영향을 일단 가장 먼저 미치거든요. 그래서 예. 달러엔 환율이 지금 162엔까지 갔다가 146엔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엔 환율을 보면은 856원까지 하락했던 것이 2주 만에 100엔당 959원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엔캐리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강세로 가면서 예. 수출주들이 이제 경쟁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이제 수입 물가는 완화시킬 수 있지만은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겠죠. 일본도 또 결국 주식 시장이 결국은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미국계 자금들이 일본에 투자했던 자금들을 주식 자금들 다시 회수하는 이유가 결국은 엔화 경쟁력이 또 약해질 수가 있다. 네, 이렇게까지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메인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요 변수가. 하지만은 이것도 악재 중에 원오브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조 달러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계산도 안 됩니다. 이 경단위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가져오는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이 또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조 달러가 다 소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소화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이제 투기 자금도 또 들어올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러면 이렇게 가겠네 하면서 계속 하방을 또 열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핵심인 것 같고요. 어쨌든 심리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이 일단은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포트폴리오입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의 악재가 제가 포펙스 스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당분간 이제 해지 수단을 활용해서 시장을 방어를 해야 된다. 뭐 국채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버스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아하. 아니면 이제 금까지 안전자산인 금까지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일단 피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악재까지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국내 그렇죠. 증시까지는. 예. 그렇다면 국내도 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채라든지 인버스 전략이라든지 금을 활용해서 악재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완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반대로 저희들이 이제 N을 그동안 이제 매도를 했었거든요. 반대로 원화를 갖고 N을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질 수가 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엔화 막 계속 떨어질 때 모아놓으셨던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수익이 나셨겠지만 예. 반대로 지금 앞으로 이제 9월달에 한 번 더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다. 더 갈 수가 있다. 그렇다고 이제 엔캐리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차라리 엔화를 매수해 갖고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런 전략까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엔화가 올라가는 구간 동안 더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참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 또 국채, 인버스, 금, 뭐 엔화 이런 것들에 좀 관심 보이시면서 또 여러 가지로 좀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태풍이 꼭 지나가기를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전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힘든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녹록치가 않죠. 패닉 그 자체의 시장인데요. 과연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떠한 흐름이 전개가 될까요? 고용이 생각보다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게 됐고,
더불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그 불확실성, 그 변수가 부각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다가 중동 전쟁도 일촉즉발이라고 하죠. 어제는 백악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그 수면 위로 드러난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했던 전일장이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의 골 깊은 하락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코스피가 8%가 넘게 떨어지면서 2,441포인트 종가가 만들어졌고요. 코스닥은 무려 11%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700선을 이탈한 채 장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일중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개파락으로 출발이 됐고요.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해 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오전에 매도 사이드카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발동이 됐지만 낙폭을 줄여내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오후가 들어서면서부터 낙폭이 좀 더 깊게 전개가 됐고요. 2,400선도 이탈을 하고 말았습니다. 심리적 그 저항선이라고 하죠. 2,400선이 넘어가면서부터 패닉셀이 좀 빠르게 더 출하가 되는 모습 그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었고요. 종가로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냈지만 8%의 하락, 2,441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코스닥 또한 모양새는 같습니다. 그 흐름 함께 했는데요. 역시나 매도 사이드카 오전에 발동이 됐고요. 오후 들어가면서부터 더욱더 탄력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양새 그려갔습니다. 670선까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691포인트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들어와서부터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금 이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양새 그려가고 있는데 어제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무려 1조 5천억 원을 던졌습니다. 전 업종 걸쳐서 매도 물량이 출회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기관도 동참을 했습니다. 2,600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 개인이 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지수 방어 나섰지만 그렇게 힘을 써주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반대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담았고요. 외국인들이 5,400억 원의 매수, 기관이 1,100억 원의 매수 보여줬고 개인이 빠르게 그 공포 속에 물량을 던져내는 모습 6,700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선물시장 쪽에서의 매도도 참 부담이었었는데요. 1조가 넘는 매도 물량이 오전장의 선물시장 안에서 나왔었고요. 그래도 희망의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한 6천억 원 가까운 그 매도 규모가 이렇게 축소가 됐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어느 정도의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도 그려갔었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과연 국내 증시 어떻게 흐름이 전개될 것인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조은중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사들였는지 국내 증시 수급의 향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장바구니 1위에는 이틀 연속 한미 반도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은 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요일보다 더 빠졌습니다. 어제는 11% 급락 보였고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 주가 19만 원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증권가의 전망도 나왔지만 이 11만 원 선 내줬고요. 10만 원 선도 아슬아슬하게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42만 주 넘게 담았네요. 2위에 자리하고 있는 삼양식품 보시면요. 어제 8%대 급락의 하루 보였고요. 하지만 이 불닭볶음면의 인기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삼양식품의 공장에서 전체 생산량의 80%가 수출 물량이고요. 유럽과 미국 시장을 점령하고 또 인도 시장에서도 매출 증가하면서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 일본에서 출시한 불닭 포테토칩 3종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한 달여 만에 누적 판매량이 30만 봉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3위에 자리하고 있는 알테오젠 그 뒤를 이어서 삼천당 제약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각 11%, 15% 빠졌고요. 이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제약바이오주도 맥을 못 추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관 장바구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그래도 2차 전지주가 이 지수 하방을 지지해 줬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모두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는 2027년 3분기부터 각형 배터리 양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사에 비해서는 다소 늦게 개발에
계속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이 양산 목표 시점이 빠르다는 평가 받고 있고요. 또한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져가는 시장 속에서 폭발 위험이 적은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장바구니 4위에는 H앱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 H앱이 항암제 리보세라닉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 결과가 오는 9월에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총 9개의 연구 결과가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어제는 한 4% 넘게 빠지면서 77,2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현대차도 어제 8% 넘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종목 Y에서 우리 시장 더 깊게 살펴보시죠. 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시장 보기가 너무 어렵죠. 까다롭습니다. 지금 시점 어떻게 시장 바라볼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어제 시장 보고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건가 싶기도 했었고요.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미국 시장이 간밤에 이제 좀 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장에서도 또 이런 패닉셀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오히려 증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매도 강세론이 좀 이렇게 만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도 이제 5% 이하로 조정되면서 발동이 됐는데 이 폭이 더 커졌던 원인도 결국은 이제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제 우려감 속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것으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여파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어도 이번 주간까지는 이 조정세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신용잔고를 활용하신 분들이라면은 가급적이면 이 부분들을 빠르게 청산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손절의 타이밍이라고 좀 봐야 그렇죠. 되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대출 자산을 비롯해서 어떤 이제 신용 자산을 활용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고금리 상황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마당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지금은 이전의 손실폭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자 납입에 대한 부담들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증시가 조정이 되고 폭락이 오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금융기관들도 이제 대출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을 빨리 상환해라라는 압박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반대 매매라든가 혹은 이제 더 좋은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물론 뭐 매매를 저처럼 이제 좀 매파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당연히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좁혀 나가셨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방관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회복이 되려면은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사실상 청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의 고점을 뭐 단 몇 개월 만에 회복한다? 이거는 거의 어불성설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주셨는데 그 청산 물량 자체가 사실 책정 불가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청산이 된다면 이거 시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좀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는 청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엔캐리가 끝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도 순대 채권 1위국의 지위를 계속 31년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도대체 3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아직까지도 순대 채권 1위국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31년 전에요. 네. 31년 전이면 사실 일본이 좀 붐이었을 때 아니었나요? 재팬 버블입니다. 재팬 버블. 재팬 버블 당시에 일본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있었는데 이 자금들을 어차피 자국 내에서는 다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는 이 자금을 빌려달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빌려준 돈들이 버블 이후에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돌던 돈들은 싸그리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남한테 빌려준 채권은 다 기록이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일본은 그 채권을 활용해서 순대 채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끝난다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30년간의 버블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성장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물가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추려고 했었고 오히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에서는 자금을 유동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 이 자금을 유동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네. 즉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 증시에서는 자금이 유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 성장이 계속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져 왔던 겁니다. 즉 이러다 보니까 지금 NK 트레이드 현상이 청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 내에서의 경기 부양을 외치고 임금 인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시장 내에서 돌 수 있는 유동 자금들이 이제 일본으로 복귀를 하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트리거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사실 일본 정부도 쉽게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자를 내면서 지금의 악재를 극복할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즉 지금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이전의 고점만큼의 어떤 우호적 환경이 아니다라는 점은 우리가 빨리 인지를 해야지만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앞서서 오히려 지금 비중 축소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방관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사실 방관이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손을 못 쓸 것 같이 떨어지다 보니 일단은 기다려보자. 라는 심리가 좀 더 컸던 것 같고 오늘장에서 그럼 줍줍의 기회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 역시나 오늘 비중 축소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공격 자산을 투자하기에는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모든 게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네. 금리 인하도 결국에는 환자를 놓고 수술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환자가 수술을 받고 뭐 3일 만에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만일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강행을 했을 때 고작 뭐 50bp 우리가 흔히 말하는 B컷 정도만 가지고 경기가 극단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B컷이 시작되면은 금리가 더 인하된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당장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극단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충을 받고 계시고 있는 상황인데 폐업 처리하고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한다? 지금 고작 뭐 기준금리가 한 뭐 0.5% 빠진다라고 해서 네. 뭐 어떤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혹은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대출 금리가 완화가 된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어떤 제조업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다 회복을 하려면은 금리 인하가 된 이후에 이 상황을 경제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물 경제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게 지금 이미 지표로 계속 지금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후행 지표입니다. 절대 선행 지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되고 어떤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기업들의 R&D가 늘어나고 인력 확충이 커지고 이후에 다시 실업률이 조정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지만 지금은 이 실업률에 대해서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비중 그리고 제조업종보다는 서비스업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사정에서 떨어지는 칼이지만 이 칼을 잡아야 된다? 저는 자칫 이러다가 계속 떨어지는 칼날만 잡다가 손날이 계속 베이는 현상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도 짧게 좀 나눠볼게요. 어제 뭐 전 섹터, 전 업종이 떨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반도체의 충격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이제 생산 그 설계 결함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블랙웰 관련해서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반사이익 볼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 소부장도 나중에 다시금 양산을 하게 되고 납품을 하게 되면 이쪽도 반사이익 보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상황을 딱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한자어가 있죠. 바로 천우신조입니다. 과거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이제 원자탄을 2발을 맞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됐던 상황인데 전쟁의 피해로 폐하가 됐던 상황 속에서 일본을 구해줬던 거는 6.25 전쟁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총리가 실제로 천우신조다, 하늘이 도왔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 속에서도 블랙웰의 설계 결함이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천우신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제 H백, 그러니까 그레이스 하퍼 칩들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실적들을 만들었던 이 엔비디아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 HBM 납품에 대해서의 양산 확신 자신감들을 계속 이제 높이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문제는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제 납품했던 GPU 시장보다도 지금 이제 애플도 TPU, 즉 이제 알파벳이 만들었던 자체 설계한 이 반도체인 TPU를 선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지금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HBM 시장이 그러면 과연 끝장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엔비디아 향 HBM이 부각을 많이 받았던 것뿐이었던 거고 오히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딱 몇몇 기업들을 찍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니들 중국에다가 HBM 팔지 마라고까지 지금 직접 기업을 거론을 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 AI 시장에 대해서의 점유율을 계속 미국이 가져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재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블랙웨일 자체가 제조 시연이 되고 있다. 또 더불어서 뭐 알파벳의 TPU를 쓴다더라. 네. 이제 반도체 전쟁이 이제는 미국 내 기업들끼리에서도 서로의 견제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견제를 이용한 투자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반도체 섹터가 단기적으로 홀로 이 무너지는 하늘 속에서 솟아난다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네.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게는 천우신조 같은 일이겠지만 시장 자체가 좀 뒷받침이 되어야 올라갈 수 있다. 힘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자, 어제 시장 안에서 방산 그리고 그 방산 안에서도 중소형 방산이 힘을 내셨고 석유주가 급등 나오더라고요. 중동 긴장감 고조가 되면서 이제 유가 100달러 갈 거다. 지금 뭐 70달러 선에서 맴돌고 있지만 WTI가 100달러 전망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석유주 방산주로 해지 포트폴리오 짜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해지라고 한다는 거는 다른 섹터가 떨어질 때에 대비를 하는 게 해지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처럼 모든 투자 자산이 떨어질 때에 대한 해지는 어딜까요? 안전한 뭐 예금 같은 게 해지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장기화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원인은 이미 수치화 검증이 됐죠.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을 이제 강제 합병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하마스의 수장을 이제 암살을 하게 되면서 지지율이 계속 극단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정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수행한다는 논리인데 뭐 아마 뭐 고등학교 때 뭐 읽어보신 뭐 권장도서 중에 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장 유명한 말은 전쟁은 결국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말이 있죠. 네타냐후 총리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이스라엘 편을 쉽게 등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아이언돔에 대해서의 어떤 지원을 계속 정부가 해주고 미국 정부가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아이언돔 지원을 해주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인명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면에서 봤을 때는 아이언돔의 가격을 지원해 주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아이언돔이 방어 체제죠? 그렇습니다. 그거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전면전, 그러니까 이제 접경 지역에서의 어떤 교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육군이 지상군이 투입이 돼서 어떤 탱크와 뭐 포병들이 뭐 전쟁을 하고 교전을 하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들이 이제 지상전을 허용한 격이다라고 이제 뭐 네. 각국의 어떤 이제 외교관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긴 한데 일단 중요한 사항은 지금 이제 중동의 확전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처럼 미국은 과연 이 부분들을 막을 수 있냐? 저는 막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정권 당시부터 해서 중동 내에서의 어떤 외교적 입지를 계속 축소가 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부랴부랴 가서 이 평화 협정을 지금 조정을 해달라, 지금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시아파, 수니파의 이 종교적 갈등 그리고 각국 간에서의 어떤 외교적인 대립 상황들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상황을 지금 유리하게 변이의 변수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을 유리하게 입장을 이해하면서 유가 부분들을 계속 이제 트리거로 발동을 시키고 있죠. 결국 미국이 지금 할 수 있는 와일드 카드, 즉 우리가 외교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러시아와 중동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평화 협정을 종용하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중동 위기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미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반서방 연대, 반서방 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저항의 축의 국가들이 이미 동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쟁을 끝낸다라기보다는 이미 대리전의 상황인 걸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는 거는 서방 세계들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부분들로 지금 공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유가 부분들은 계속 올라가겠죠. 다만 미국도 이 부분들을 그냥 쉽게 허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남미 국가들, 대표적인 나라가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증산을 과감하게 허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종전 협상이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때부터는 러시아의 어떤 천연 자원들이 또 저가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미국은 항상 이 전쟁조차도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주도를 해왔던 국가라는 점을 좀 보신다라면은 우리가 석유주 방산주가 마냥 우리가 해지 전략만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석유, 방산, 뭐 플러스 천연가스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서 탑픽을 꼽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일까요? 뭐 물론 지금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제안을 드려도 사실 뭐 달갑게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경기가 어느 정도 전환세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이 SOE를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2020년에서 21년도 갈 때도 제가 SOE를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일단 SOE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지분이 들어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여기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만약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울산에 전지 기지를 갖고 있는 이 아람코가 쉽게 이 기회를 놓치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동북아 지역에서는 지금 여전히 석유 제품들에 대해서의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석유화학 쪽 제품 매출을 많이 잡고 있는 SK이노베이션도 볼 수 있겠지만 최근의 주가는 오히려 석유화학 쪽의 실질적인 매출보다도 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정유주를 잡는다라면 SOL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이 SOL에 대해서 소개는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대신 이제 오늘 장 중에서 급하게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수세가 꾸준하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회복기가 되고 있을 때 이 SOE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항상 관심 종목에는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사자라는 관점은 아니네요. SOE 탑픽으로 말씀 주셨고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일단 68,000원으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이전 고점을 단기적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손절가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드렸습니다. 네. 5% 내외 정도에 있는데 그 말씀은 이제 오늘 장세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앞으로의 어떤 조정 장세가 나올 경우에는 굳이 이 종목을 가지고 내가 3년 뒤, 4년 뒤에 어떤 강세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들어간다라는 착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68,000원 그리고 손절가 62,000원 SOE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종목 스리픽 이어갑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IS의 송범선 실장 모셔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범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픽일까요? 네, 오늘은 S1 가져왔습니다. S1 보안 관련 기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인데 어떤 배경에서 S1을 오늘 가져오셨을까요? 네, 어제 증시가 정말 크게 급락을 했죠. 자, 그러면서 증시 전체 종목들이 사실상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올 때, 이럴 때는 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우량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사업이 앞으로 돈을 벌어 들이는지 이거를 좀 초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제는 지금 다 떨어지고 있다. 네,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사업 구조가 돈을 실질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S1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S1 같은 경우는 이제 CCTV 보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에 이렇게 밀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고 있고, 이 첨단 기술주들이 최근에 이제 하락 여파가 컸는데 AI 반도체, 뭐 버블론 이런 걸로. 자, 근데 이제 S1은 실생활 수요가 더 밀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이런 급락하는 장세에서 보안 사업, 굉장히 내 계좌를 지켜줄 수 있는 보안 사업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S1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CCTV 업계 1위예요. 국내 1위고요. 오프라인 건물이나 상가, 기업, 가정 이런 데다가 CCTV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S1이 삼성그룹입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위치를 현재 시장에서 지니고 있고, 근태 관리, 뭐 식당 이런 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카드도 돼요. 그래서 인터넷, 모바일로 원격 카드가 된다. 이것도 보실 수 있겠고, 얼굴 인식 리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 이렇게 안면 인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문 인식도 있고 안면 인식도 있고 이런 것처럼 얼굴 인식 여러 가지를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S1이 가장 이 시큐리티 보안 사업 서비스로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자산이 외부의 디지털 공격이나 뭐 내부 유출 시도 이런 것들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훼손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유지 보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이런 것들로 이제 뭐 누가 안 좋은 게 나타났다. 그럼 관제센터에서 출동합니다. 요원이 출동해서 사고를 예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업으로는 S1이 인프라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관련돼서 어쨌든 건물에다가 CCTV 설치하고 이런 거니까 부동산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밖에 시스템, 이 SI 부문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실적을 보면은 S1은 2024년 3월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4.8%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도 매년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고 수익성,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부채 비율이 41%밖에 안 되고요. 유보율이 8,800%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순이익도 다 적자 없이 꾸준하게 순이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점들 긍정적이라 판단하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하락해서 저점 이제 하단선에서 이제는 강하게 추세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 포착되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나마 이 종목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9%, 8%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종목 4%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약하게 떨어지고 뭔가 계좌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보안 사업 S1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 종목 이제 그 세콤입니다. 세콤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그나마 조금 방어해 줄 수 있는 종목 S1 주셨고요. 목표가 손절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목표가는 이 종목 지금 현재 많이 오늘도 약간 하락해서 시작할 것 같은데 일단 목표가 63,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3,000원 잡도록 하고요. 오늘 매수가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지분도 삼성 SDI나 국민연금, 피델리티 펀드 이런 굴지의 회사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콤 이쪽으로 잘 되고 있다. 여러분들 S1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63,000원, 손절가는 43,000원으로 대응하겠습니다. S1이었습니다.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앵커의 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앵커의 픽은 아모레퍼시픽으로 정해봤는데요. 사실 오늘까지는 뭐 제가 봤을 때 종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종목보다 시장 대응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나마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오늘 실적 발표하는 종목 중에 아모레퍼시픽이 눈에 띄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은 좀 안 좋을 거라고 해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3분기부터는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도 서비스업 지표 봤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이런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회복이 되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 약세로 좀 조정받았을 때 이럴 때 좀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22만 원 잡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AI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또 오랜만에 삼성전자 빼고 다른 종목 한번 추천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제외하고 오늘 코스피 추천주 한 주만 알려줘. 만약에 그래도 삼성전자를 얘기한다면 오늘의 코스피 추천주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최근 철강 가격 상승과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 확장으로 긍정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추천을 했는데요. 철강 가격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조금 신뢰도가 좀 떨어지네요. 최근에 철강 가격이 별로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찌 됐든 이제는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겠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 확장 이 부분을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차 전지가 된 철강주 포스코홀딩스였네요. 오늘의 3픽 S1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까지 함께했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갑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긴급 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장은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었거든요. 네. 코스피 코스닥이 골 깊게 떨어졌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야 될까가 좀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네. 부장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제가 주식을 한 지가 한 26년쯤 됩니다. 네. 그런데 코스피가 그렇게 빠진 거는 처음 봤어요. 물론 이제 그동안 숱한 폭락장을 겪어봤었는데 어제는 정말 뭐 제 생에 정말 기록적인 하루가 아니었나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이었죠. 어제 사실 시장이 양시장이 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 이게 이제 2020년 3월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시장이 1,440포인트까지 급락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이후에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 어제 양시장에서 오르는 종목 불과 30개밖에 안 됐습니다. 무려 2,560개 종목이 빠졌고요. 네. 그러니까 80개 중에 하나 정도 오르는 뭐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 또 급락을 했고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아래 공포라고 하죠. 경기 침체 우려. 또 여기에 뭐 또 악재가 한번 또 이제 한번 확대가 되면 재생산이 되잖아요. 일단 뭐 중동발 뭐 리스크니 뭐 엔캐리 트레이드니 하는 온갖 뭐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은 죄다 갖다 붙여서 어제 일단 패닉셀이 출회가 됐고요. 일단 외국인이 어제 특히 뭐 수급적으로 뭐 현선물을 장중에 좀 대량 매도하면서 뭐 기록적인 뭐 낙폭이 기록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네. 우리가 이 폭락장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좀 외국인의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어제 외국인이 그저께 어제 이틀 동안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이탈이 아니냐 또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올해 외국인은 어제 급락분까지 다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인은 올해 현재 기준으로 약 22조 2천억의 순매수 잔고를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전기전자는 여전히 12조 2천억을 곳간에 쟁여두고 있고, 네. 또 운수장비,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이죠. 이쪽도 6조 8천억 정도를 곳간에 지금 채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이제 밸류업이다 뭐다 해서 이제 금융업종을 많이 매수했는데 여전히 이제 3조 6천억 정도가 곳간에 아직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간별로 보게 되면 연초 이후에 트럼프 피격전, 왜냐면 우리가 7월 상반기에 괜찮았다가 하반기 시장이 돌변했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수급도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25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해 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트럼프 피격 전까지는 굉장히 외국인 매수가 괜찮았다라고 봤을 때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외국인은 약 3조 원 정도 지금 매도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인 이탈이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하기 좀 이른 상황이고, 그리고 트럼프 피격 후에 3조 3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는데 네. 최근 2일 동안 2조 4천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는 9천억에 그쳤었고
최근 이틀 동안에 코스피의 매도가 굉장히 좀 거세진 그런 이유가 바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집중된 섹터는 역시 이제 전기전자 쪽이 매도가 좀 집중이 됐습니다. 2조 원 정도를 순매도를 했는데 이 이외에도 많이 판 업종이 뭐 조선업종, 자동차 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네. 자, 특징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장 많이 담았던.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담았으면 가장 많이 올랐겠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외에 어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물론 개인의 투매, 뭐 기관의 매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 어떤 좀 민감도가 적었던 섹터도 같이 밀렸지만 적어도 외국인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많이 오르는 업종 위주로만 팔았다. 이것은 뭐냐면 단기 변동성에 어느 정도 좀 포지션을 조정하는 측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아직은 우리 시장에서 본격적인 이탈징후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됐을 때 여러분들도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뭐부터 팔까요? 아무래도 수익 난개 팔기가 좋고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참 극악무도한 그런 하락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반전의 시그널이 몇 개 좀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양시장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나 무너질 정도로 우리 시장이 그렇게 매를 맞을 이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엄청난 하락이었는데요. 근데 어제 장중에 외국인이 급락을 주도했던 배경은 현선물을 동반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물 쪽에서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중에 1조 원 정도를 선물을 매도했었는데 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매수가 전환이 됐어요. 네. 매수로 전환이 됐고 급기야는 이제 선물 마감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9,440억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1조 원을 내다 팔다가 종가 기준은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사서 끝냈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건 단기적인 변동성에 따른 어떤 포지션을 좀 어느 정도는 좀 구축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관찰이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좀 확인하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의미 있는 좀 시그널을 찾아보자면 어제 코스닥은 뭐 13.7% 장중에 급락한 건 뭐 어쩔 수 없는 뭐 결과겠지만 어제 외국인이 코스닥을 무려 5,500억을 샀습니다. 네. 이건 또 뭘까? 물론 이제 수급 상황을 따져보게 되면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저가 매수한 요것은 좀 보이긴 해요. 근데 그 외에는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는 코스닥이 이 정도로 하락하는 것은 유례가 없기 때문에 역시 저것은 쇼커버링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는 신규로 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해놨던 공매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 정도면은 이거 쇼커버링 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외국인들의 판단에서 어제 코스닥이 좀 의미 있는 규모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양시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속절없이 뭐 계속 빠질 거냐라고 좀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양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좀 나왔다.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이 올랐던 쪽에서의 낙폭이 유난히 컸었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 조선, 금융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특히나 반도체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0%가 넘게 빠졌죠.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 오른 것도 없는데 이렇게 빠졌다. 네.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사실 어제 아침에도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우리 투자의 맛 출범할 때 삼성전자 잡고 시작하자 말씀드렸고 그렇죠. 어제 기준으로 이제 도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래서 입맛만 다시고 있다. 했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빠지는 거 이거 제 기억에는 리먼 사태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좀 패닉셀이 좀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삼성전자의 좀 하락을 좀 이렇게 어제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좀 이럴 수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올해 전기전자를 12조 원을 샀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9조 3천억을 샀었거든요. 그럼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한 2조 몇 천억 정도는 뭐 SK 하이닉스나 이제 다른 반도체를 이제 샀다라는 계산인 건데, 그러면 이 삼성전자를 매수한 이 9조 3천억의 이 성격이 무엇이냐였다는 거죠. 그럼 이걸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그 인덱스 추종의 패시브 자금이라고 좀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삼성전자 하락을 야기한
그 외국인의 매도는요 대부분 프로그램 매도였습니다. 네. 기계적인 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액티브 자금이 삼성전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삼성전자를 뭐 공격적으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 가지고 출회를 시킨 건데 물론 이 자금이 최근 3일 동안 한 1조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외국인은 프로그램으로만 팔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일부 이제 수급 주체에서는 약간 투매성으로 나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좀 초래가 됐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쨌건 이제 SK하이닉스나 뭐 조선금융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자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액티브 매도가 좀 많이 나와서 어제 낙폭이 더 과하게 나왔을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현재 하락의 좀 수급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그 프로그램 매도 기준으로 어떤 기계적 매도가 출회가 됐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안정이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선물 매수와 더불어서 프로그램 매수가 촉발이 되면 다시금 이제 지수와 연동돼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는 물론 어제도 뭐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저는 삼성전자는 언제나 보통 맛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대한민국에서 장기 투자가 먹히는 사실상 유일한 종목이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산 가격에서 바로 올라와주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이런 급락 구간은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뭐 삼성전자만큼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들께 뭐 최근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자, 공포에 사자. 이 두 가지 이 상반된 용어가 있는데 이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걸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이런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더 싸졌을 때는 공포에 사는 게 맞죠. 그런데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 고점 대비해 갖고 어느 정도 급락을 했을 때 요건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전자는 공포의 사라가 저는 통한다고 봐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미반도체나 기타 그동안의 반도체 쪽에서 엄청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 현재가 공포 구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에서 공포의 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은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 쪽에 추가적인 어떤 동향이나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이쯤이면 이것도 이제 공포의 사라가 통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 가격이라면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간 사실 엔비디아 덕으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 관련한 밸류체인단의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랐었죠. 그 종목 군단들은 떨어지는 칼날일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 매수의 찬스로 좀 바라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장님 시장 안에서 원체 이제 기사 열고 보면 부정의 단어들이 많잖아요. 뭐 아래 공포, 그러니까 리세션, 경기 침체 공포.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 샤메 법칙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참 어려운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좀 풀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시장 막 빠지는데 뉴스 찾아보면 막 헤드라인에 뭐 샤메 공포, 샤메 법칙, 뭐 아래 공포, 그죠? 그리고 뭐 엔캐리 트레이드 하니까 헤드라인만 딱 보면 근데 내용 뜯어보게 되면 사실 별거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을 휘감고 있는 이 부정적인 어떤 키워드들을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겠구나라고만 좀 이해만 해두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제가 좀 일단 정리를 해왔는데요. 시장에 쏟아지는 말들 중에서 일단 아래 공포라는 건 사실은 사전적으로 있는 용어고 사실 최근 이틀 동안 외국인이 저렇게 좀 코스피를 2조 4천억 이상 매도한 이유는 저 아래 공포가 맞죠.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가장 큰 악재는 침체가 맞습니다. 경기 침체. 예, 그리고 제 경험적으로도 저 아래 공포, 경기 침체 구간에 시장이 가장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리세션의 그 R, 이걸 딱 이제 약자고요. 그래서 이제 침체 공포라는 것을 아래 공포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래 공포가 이제 그 등장하는 시점부터는 사실 시장의 키워드는 항상 화두는 이거였어요. 금리 인하. 금리 인하죠. 왜냐하면 침체가 이제 들어서는 이런 구간이라면 결국엔 경기의 하방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비컷을 해야 된다. 0.5% 뭐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바로 저 아래 공포로 야기된 것인데 자, 우리가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기 전에는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을 호재로 인식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국면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드 뉴스가 바로 배드 뉴스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단행이 되고 그런 폭과 이제 속도에 따라서 시장은 반응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 효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그동안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제 파월 의장도 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대로 둔화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는 금리 인하 이제 그 어떤 타이밍을 보겠다, 테이블에 올려놓겠다. 그런데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물가만 둔화됐다고 절대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체가 확인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인하를 단행할 것인데, 지금 시장의 구조는 이제 인하는 기정사실화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폭과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의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샤메 법칙이라는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뭐 사전적으로 있는 얘기인데 왜 갑자기 이게 불거져가지고 왜 시끄럽나? 그러니까 뭐 샤메 법칙의 이제 기본적인 공식은 이겁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최근 1년의 평균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고 판단. 그래서 현재 아래 공포의 단초가 된 법칙이긴 한데 네. 사실 저는 샤메 법칙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로 시장에서 해석되는 사전적인 어떤 공식이기는 한데, 근데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런 공식이 깨진 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되면 침체에 접어든다라는 그런 공식도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네. 근데 이제 저 샤메 법칙이 왜 등장하는 건 거기 적에 등장하면서 아래 공포를 촉발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샤메 법칙 자체는요, 이미 이제 조금 지나가 아마 누구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공포 쪽,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속도와 폭 이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되게 거대한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 물론 막연하게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관련해서는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는 그동안 일본에서 국경 외 대출로 해외에 빠져나간 이런 자금들의 규모가 총 20조 달러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3경 7천조 원이다. 이러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2경 7천조. 그렇죠. 2경 7천조 원. 이 정도라 보니까 이렇게나 많아 하는데, 근데 그게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사실 이게 계산이 어려워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담보대출이나 뭐 주택담보대출 했을 때 물론 집을 사기 위해 주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돈으로 뭘 했는지까지는 네. 집계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자금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시장보다는 아마 다른 어떤 기축통화국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쪽이 흔들리는 거는 나름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 16조 정도가 예. 우리 시장에 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저도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저도 뭐 데이터를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정확히 어느 나라에 얼마, 어느 자산에 얼마, 어디에 얼마라고 이렇게 집계가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추정만 할 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데이터를 하나 제가 찾아낸 게 예.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자산 중에서 일본계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자산의 총계는 한 약 15조 원 정도입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쪽 뭐 주식이나 아니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그쪽에도 일부 유입이 됐겠지만 그런 부분은 측정하기가 어렵고, 다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이 거대한 프레임에서 우리 시장이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근거를 봤을 네. 때는 금융감독원의 그 자료, 그렇다면 우린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유탄을 맞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시장 그 중심에 서 있는 건 결국엔 경기 네. 침체, 그렇죠. 아래 아래 공포. 공포. 네, 그겁니다. 인 거네요. 아, 그렇다면 부장님, 우리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일단은 다행이라고 네. 봐야 될까요? 간밤에 네. 제조업 PMI 서비스 지수가 그래도 경기 확장 쪽으로 가리키면서 뉴욕 증시가 낙폭을 네. 뭐 일부 만회를 하긴 했는데 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자, 보세요. 아까 그러니까 굿뉴스 이스 굿뉴스로 간다 그랬죠. 네. 자, 제조업 지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니까, 아니 서비스업 지표가 조금이라도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시장이 뉴욕 증시의 낙폭을 줄이잖아요. 네. 지금 장전에 좀 미국 나스닥 선물도 지금 이제 상승 쪽으로 돌아서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논리로 아마 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급락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저는 한두 번 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추가적인 변동성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되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던지지 예, 말자. 분명히 이제 여기서 하단 어딘간 잡힐 겁니다. 네. 근데 한두 차례 흔들림은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한두 번 더 넘어간다면 이제는 시장은 본격적으로 방향을 잡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 시장은 좀 반등할 가능성이 크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주식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나 정말 어제 한숨도 못 자서 하시는 분들은 반등 구간의 일부라도 좀 비중을 덜어놓으신 다음에 현금을 좀 챙겨놓으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왜? 다시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그래 뭐 여기까지 맞은 거 몇 대 더 맞겠냐? 나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다면은 물린 종목에 섣불리 물 타지 마시고요. 예. 낙폭이 과한 쪽에서 내가 그동안 갖지 않았던 쪽 네네. 그런 쪽에 대해서 신규 매수를 저울질하시는 거, 분할 매수하시는 거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출발 딜사이트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포트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고맙습니다.